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4월 이후에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던 글로벌 증시가 지난주 후반에는 다소 반등의 어떤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 때문에 글로벌 증시 또 위험자산들의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그동안의 하락세가 다소 과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좀 일부 있고, 또 연준 관계자들의 다소 긴축에 대한 공포감을 달래는 그런 멘트들이 나오면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은 다소 좀 반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과연 최근에 하락세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충격이 지속될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사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하락세는 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다우가 2%, 나스닥이 2% 후반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국내 증시도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1%, 3%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차트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여기 보시면 다우가 목요일 날 아래쪽 수염이 길게 달린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아랫수염 달린 양봉을 보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이렇게 조금 반등을 제법 크게 줬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S&P도 그림은 비슷합니다. 금요일 날 상당히 그 가파른 상승세를 2%대 보였는데, 이제 국내 증시는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아마 월요일 날 반영이 될 텐데, 어쨌든 국내 증시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코스피가 한때 2600을 깨고 내려갔지만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2600선에다가 붙여놓고 금요일날 장을 마무리했고요. 코스닥도 어쨌든 금요일날 장은 조금 양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습을 보게 되면 4월 이후에 상당히 차트가 쏟아지는 것처럼 급락세를 보였던 것들이 다소 지난주 후반에 조금은 만회하려고 하는 시도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만 보면 이랬다가 다시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충격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은 1차 충격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금리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보시면 금리가 미국채 시장, 한국채 시장 할 것 없이 거의 20bp 내외에 상당히 고점 대비 하락폭을 크게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한때 2.85 갔던 게 2.58까지 지난주에도 한 거의 15bp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채 10년짜리 금리도 지지난주 종가가 3.14였던 게 2.91 해서 한 22bp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금요일날 다시 금리가 좀 올라서 그렇지, 지난주 목요일자로 보게 되면 거의 한 30bp 이상 금리가 하락세를 좀 보인 건데요. 결국은 이제 그동안 글로벌 증시의 조정의 가장 큰 양대 축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미국의 긴축 우려,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이 코로나 봉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인데, 요 두 가지가 지난주 기점을 계기로 해서 조금씩 약간 악재의 강도가 완화되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긴축에 대한 공포감이 완화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지난주에 연준의 관계자들의 발언들이 좀 몇몇 있었는데요. 일단은 FOMC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향후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보면, 지금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확률을 한 93%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영상 찍을 때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은 75bp 인상 가능성을 배제했지만 시장은 안 믿는다, 여전히 75bp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봤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어쨌든 간에 이 50bp 쪽으로 약간의 컨센서스의 좀 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연말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
현재 2.5에서 2.75%가 될 확률을 한 52%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보다 낮을 확률까지 감안해 보면 과반이 지금 연말 기준금리가 한 2.5에서 2.75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가 0.75에서 1.0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6월하고 7월 50bp씩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세 번의 회의에서는 25bp씩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보다 한 175bp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말 거다라고 이제 시장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이제 이거를 추이를 보여주면 좋은데 지난번 아마 지지난번 영상에 보게 되면 연말의 기준금리가 3에서 3.25%가 될 확률이 거의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참 물가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연준의 이 긴축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졌을 때는 연말 기준금리가 3에서 3.25%그 정도라면 이제 뭐 6월 달에 75bp 인상하고 연말까지는 계속 막 50bp 인상하는 뭐 이 정도의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공포감이 낮아진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그런 거냐? 지난주에 사실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그 헤드라인 CPI를 보게 되면은 기존이 8.5%였는데 4월 달이 8.3%로 소폭 꺾였습니다. 물론 예측치인 8.1%보다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인플레에 대한 경계감이 완전히 지금 사그라진 거는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기저효과 정도는 작용을 한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난 그 3월과 4월의 물가 상승률은 3월이 2.6%였고 4월이 4.2%로 이렇게 확 급격하게 레벨업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를 감안해 보면은 물가의 상승률이 어느 정도 3월 달에 8.5%로 요번 사이클에서는 고점을 찍고 그 뒤로는 조금 흘러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얘가 얼마나 떨어질 건데 라고 했었을 때 아직도 상당히 밋밋한 정도로밖에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 보면 연준의 긴축의 의지가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동안 계속 물가 상승률이 스파이크를 치고 올라갔던 거랑 살짝 꺾인 거랑은 사람의 센티멘트 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근원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로 좀 꺾여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거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계속해서 아주 가파른 금리 인상이 되기에는 조금 물가도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거기다가 플러스 주가가 이렇게 이제 크게 조정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뿐만 아니라 성장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인가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시장의 관심이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둔화 쪽으로 좀 초점이 옮겨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동안 이제 물가만 봤었을 때는 막 75bp 인상에 연말 뭐 기준금리 3.25까지 가야 되고 이제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움직였다가 물가가 어쨌든 조금 꺾였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러다가 경기가 망가질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약간의 균형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에 대한 결과물들이 바로 이렇게 금리 수준도 조금 고점 대비 하향 조정되는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에 비록 주간 단위로는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주 후반에 보여줬던 약간의 반등 시도는 전반적으로 통화 긴축에 대한 공포감이 다소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영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금리도 지난주에 제법 좀 크게 떨어졌는데요. 뭐 그동안 이 국내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했던 추경에 대한 발행 우려가 일단 지난주에 이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2차 추경 발표했지만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은 없겠다라는 얘기들로 인해서 다소 조금의 이 가파른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들을 조금은 덜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그동안 글로벌 증시의 폭락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던 통화 긴축에 대한 공포감이 기존에 예를 들면 한 뭐 200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 뭐 150, 170 이 정도 살짝 떨어진 정도. 절대 추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포감이 살짝 줄었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남아 있는 게 뭐 달러 지표를 보시면 지금 뭐 105 뚫었다가 지금 104까지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 멀었고요. 우리 환율도 한때 1,300원대에 거의 육박을 하다가 지금 살짝 꺾이긴 했는데 뭐 꺾였다기보다는 약간 상단이 좀 막히는 정도. 그래서 여전히 연준에 대한 긴축에 대한 부담은 있다. 그리고 사실 6월, 7월 50bp씩 인상하고 연말까지 계속 25bp 인상을 해서 연말에 기준금리가 거의 3%에 육박한다는 것은 여전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다소 그동안 일방적으로 주가가 이제 폭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숨 돌릴 여지가 생겼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국에서 이 코로나 락다운에 따른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했었는데 지난주에 상해 증시가 조금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였어요. 보시면 지난주에 상해는 2% 중후반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지난 4월 말을 바닥으로 해서 제법 좀 반등 시도를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일단은 이제 코로나 봉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5월 중순 정도의 어떤 조치들이 나오면서 이제 상하이 봉쇄가 조금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ETF의 성과도 보게 되면 차이나 2차 전지라던가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 뭐 과창판 스타, 그다음에 뭐 이런 중국 관련된 ETF가 6%, 8%에 가까운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이 중국의 그 락다운에 대한 부담도 조금 최악의 상황을 좀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연준에 대한 긴축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줄었고 그 다음에 상하이 봉쇄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줄다 보니까 일단은 지난주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바닥을 좀 확인하는 일단은 1차 충격은 일단락되는 이런 국면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저점 보고 다시 상승 추세를 재개할 거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도 5월 FOMC, 그 다음에 6월 FOMC까지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은 다음에 그 뒤로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있을 것이다. 근데 아마도 찬바람 불면 뭐 3분기 후반 내진 4분기 가면 다시 시장은 찐 조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2주, 3주째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가장 큰 근거는 결국은 통화 긴축에 대한 부담이 이제 누적적으로 작용하는 시기가 이제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그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이 동시에 진행됐던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게 되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조금 이제 국면이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나스닥이 한 10%대 조정을 받았다가 19년도에는 크게 반등을 했고요. 국내 한 20에서 26%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최근에 조정이 이미 이런 모습들이 다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장이 과거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초반에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하는 초반에 이미 그 긴축에 대한 공포감들을 다 땡겨가지고 선반영해서 조정을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언제 조정이 다시 오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긴축이 실제 경기에 부담을 줄 때 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결국은 과거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국면에서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언제의 주가의 찐 조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냐면 이 금리 인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다음에 나타납니다. 즉 금리 인상 사이클의 후반부에 나타나거든요. 2006년도, 7년도, 8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기준금리하고 코스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2004년부터 기준금리 쭉 올릴 때 코스피는 사실은 계속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온 거는 언제냐면 금리 인상이 한참 진행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실질적으로 이 주가하고 금리와의 관계는
결국은 이 성장의 수준이 높냐, 금리의 수준이 높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통화 긴축이 시작이 됐지만 아직은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릴 정도로 높은 금리와 아주 급격한 유동성 흡수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과잉 유동성 상태에서 이제 막 금리 올리고 이제 막 유동성 환수하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초반에 미래에 대한 공포감을 선반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이제 요만큼 했지만 야, 요 정도 속도면 이제 앞으로 망가질 거야. 이제 이런 공포감을 먼저 반영을 한 건데 너무 과하다 싶으면 너무 과했나? 생각보다 금리 인상 속도는 좀 빠르지 않은데 아직도 유동성은 풍부한데 그러면 분명히 그 중간에 반등하는 구간이 꼭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구간은 언제냐면 정말로 이 통화 정책이 경제를 압도할 때까지, 그러니까 즉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 내지는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쯤에 이제 부담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거의 기준금리가 실질 성장률을 상회하는 요 후반부, 요 때부터 이제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주식시장도 대규모의 조정 국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미국 실질 GDP와 미국 기준금리와의 관계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이 영역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실질 성장률보다도 높아지는 부분, 즉 긴축의 후반부, 요때가 이제 정말로 주식시장이 정말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때이거든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의 끝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아직은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지만 부담을 줄 정도까지 높아지진 않았잖아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월 FOMC와 이제 6월 FOMC에서 75bp에 대한 공포감은 일정 부분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시도하는 이 과이격을 좁히는 그런 반등 시도 국면이 저는 적어도 5월, 6월, 7월, 한 8월께 정도, 한 분기 정도는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진짜로 현재의 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대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6월, 7월 50bp씩 금리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 2.5, 2.75 정도 가게 되면 현재로서 이 미국의 중립금리 수준은 한 2% 초중반 정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잠재 성장률하고 감안해 보면은 아마 기준금리가 2%를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6월하고 7월 달에 50bp씩 기준금리 인상하면 이제 기준금리가 1.75에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6월, 7월 한 다음에 9월, 10월 요렇게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다 하게 되면 아마 9월 내지는 10월 요께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를 상회하고 실제로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정말로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옷이 푹 젖어버리는 그 시기가 아마도 현재로서는 3분기 후반 정도이지 않겠냐. 그럼 그때 다시 시장은 상당한 조정 악면에 좀 직면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역시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이제 물가이고요. 그리고 현재 유가 흐름을 계속 면밀하게 봐야 될 겁니다. 지난주에 지금 유가가 다시 올라왔어요. 110불까지. 지금 아직은 110불하고 100불, 95불 정도의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는데 현재 수준에서 계속 유지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지금 드렸던 그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건데, 만약에 유가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건 다시 115, 120불 넘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조정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긴축의 속도가 다시 빨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컨센은 6월하고 7월에 50bp 인상하고 그 뒤로는 25bp 인상의 속도가 좀 줄어든다라는 쪽인데, 만약에 유가가 계속해서 110불, 120불 수준에서 논다라고 하면 6월, 7월 50bp 인상하고도 그 뒤에의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현재 연준 입장에서는 아까 차트 보여드렸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 봤자 8%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기저효과 작용해도 제가 봤을 땐 연말 물가가 낮아야 하는 5% 정도? 그러면
이 물가 목표의 상단이 2%인데 5%대는 물가의 궤적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계속 긴축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그 완전히 요번 긴축 사이클에서 충격이 끝났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아마도 가을철 가면 다시 한번 공포감이 좀 커질 수 있다. 5월, 6월, 7월 한 여름 정도만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는 정도고, 그 이후에 완전히 조정 국면이 끝나고 다시 상승세를 재개할 건지 아니면 반등했다가 다시 두드려 맞을지는 현재로서는 유가의 궤적에 달렸는데 지금의 유가의 모습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그리고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가 키를 쥐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 전승 기념일 때 뭐 이렇게 뭐 유출된 그런 뭐 내용들을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면전을 뭐 계획을 하고 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국경의 일부를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우크라이나를 다 먹으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에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EU에 가입하는 것조차도 지금 아예 지금 이렇게 싫어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나토와의 완충 지역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옛 영토를 나는 회복하겠다.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인가요? 그거에 대한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게 러시아의 생각인지 푸틴의 생각인지 뭐 방송이나 이런 거 그 뉴스 보니까 몸도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애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그런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건 저희가 뭐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면 뭐 지금 유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조금 충격이 일단락 된 것 같긴 한데 뭐 언제 다시 쏟아져 내려도 지금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 지표상에서 봤었을 때는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전반적인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그렇게 PER의 과거 평균 대비 아주 낮은, 절대적으로 싼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글로벌 증시로 봤었을 때는 1차 충격은 조금 일단락 된 것 같다. 다만 반등이 그렇게 아주 세고 길게 나타날 것 같진 않다. 한 여름 정도만 짧게 보는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조정이 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지난주에 사실은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엄청난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3,900만 원대까지 지금 하락을 4천만 원 지금 깨졌는데, 테라와 루나가 이제 사고를 쳤죠. 상당히 좀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총이 몇백 조가 증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영끌을 통해서 갈아놓은 분들은 지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요번에 좀 문제가 됐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일종의 브레튼 우주 체제의 붕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즉 옛날에 달러가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금태환 제도가 결국은 미국이 이 금태환 제도를 유지를 하려면 내가 달러를 발행한 만큼 그만큼의 그 외환부유고로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닉슨 대통령이 브레튼 우주 체제의 붕괴를 통해서 금태환 제도를 포기해버렸죠. 이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코인과 이 1달러를 같이 패깅 시켜놨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게 워킹을 하려면 이 코인을 발행한 애가 그만큼의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테라하고 루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루나의 발행을 통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이거를 뭐 조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크레딧에 의해서 유지가 되게.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가 무너져 버리니까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아마도 이제 요렇게 가상화폐까지 지난주에 폭락하면서 시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낸 것 같긴 한데요. 아직은 여진이 남아있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1차 충격은 마무리된 걸로 보여지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경계감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뭐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이용을 하시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포지션 조정의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의 취향과 투자 기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분석 보여드렸고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1차 충격은 좀 마무리된 것 같지만 하지만 완전 끝이 난 건 아니다. 단기적인 반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각자의 투자 기간에 맞게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